청소부 딸, 우리 집안 체면에 먹칠하지 마! 미주물산 창립주 장례식장. 검은 정장을 입은 500명의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60이 세 여자가 걸레를 들고 유족 대기실로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장태준 회장이 경호원을 부르려는 순간 그녀가 유원장 사본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오늘 바닥 닦으러 온 게 아니라 당신들 더러운 양심을 닦으러 왔어요.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고 거기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인 이선옥. 32년 동안 새벽마다 미주타워 바닥을 닦던 그 청소부 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재벌가의 서녀였고 이복 동생 장태준은 상속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딸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복지사로 일하던 딸 은혜는 맞선에서도 청소부 딸은 안 되라며 모욕당했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2년 동안 걸레질하던 청소부가 재벌가 상속자로 밝혀지며 벌어진 충격적인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선옥은 어떻게 딸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인생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화환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200개도 넘어 보였습니다. 미주물산 창립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조문객들이 50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재벌가 장례식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62살 미주타워에서 새벽마다 걸레질하던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걸레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가 왜 여기 있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유족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막 뜯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태준 회장이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이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바닥에 신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 걸레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유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닥을 닦으러 온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양심을 닦으러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디선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생 장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장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청소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장태준이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2회를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두려워할수록 더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리가 어딘지는 이 유언장이 말해줄 겁니다. 회장님, 장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그 옆에서 침착하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상속인 이선옥.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걸레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바닥을 닦아온 이 손으로 오늘은 진실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주물산 창립주의 장례식장에서 제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청소부 이선옥으로서가 아니라 상속자 이선옥으로서 말입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미주타워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물통에 걸레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32년째 하는 일이었지만 매번 새로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걸레를 댔습니다. 쓱쓱 문질렀습니다. 어제의 발자국이 지워졌습니다. 물자국이 사라지며 반짝이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로비 천장의 조명이 바닥에 비쳤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입니다. 저는 걸레를 헹구며 생각했습니다. 닦이면 빛이 난다고요. 바닥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다고요. 더러운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닦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커피 드세요. 김복래였습니다. 58살, 저와 함께 15년을 일한 청소조합장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래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둘이서 바닥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우리끼리만 아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복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걸레도 호봉 좀 달아줘요. 이것도 15년 차인데 승진 한 번 없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걸레 대리 달아드릴까요? 복래가 깔깔 웃었습니다. 로비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이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각자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원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많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뿌옇던 유리가 투명해졌습니다. 창밖 불빛들이 선명해졌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한강 다리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62해를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버텼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딸을 낳았고 매일 걸레를 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떳떳했습니다. 수건으로 유리창을 마무리했습니다. 물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와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32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선호가 미안하다. 고생만 시켰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사랑했어요.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식을 때까지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 창문 너머로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아직 닦을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닦아낼 것이라고요. 바닥이든 진실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편견이든요. 닦이면 빛이 납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딸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에 멈춰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은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31년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선 봤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선이라는 말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복지센터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누가 주선했는지 몰라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땠어? 남자분은 괜찮았어요. 자동차 디자이너래요. 예의도 바르고요. 그런데 말끝이 흐렸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오셨어요. 갑자기요.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벽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은혜는 또 침묵했습니다. 말하기 싫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말할 때까지요. 복도에서 들렸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요. 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청소부 딸은 우리 집안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요. 체면이 있지 동네에 뭐라고 하겠냐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혜야. 괜찮아요, 엄마. 은혜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청소일이 뭐가 부끄러워요. 맨날 사람들 돕는 일인데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1살 딸이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은혜야, 미안하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은혜가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엄마도 곧 들어갈게. 네.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청소부 딸은 안 된다고요. 체면이 있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32년 동안 걸레를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주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떳떳한 손이었습니다. 체면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체면이 뭡니까? 남의 아픔 위에 쌓은 자존심이 무슨 체면입니까?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바닥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천한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강했습니다. 엄마인 저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저 빛 속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딸만큼은 지키겠다고요. 누가 뭐래도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혜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딸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누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32년 만에 마시는 소주였습니다.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2년 전 기억이요.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8평도 안 됐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일용직 현장에서 해고당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잘렸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은혜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른데 또 구하면 되죠. 제가 말했습니다. 위로하려고요.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밥알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뭘 알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바닥에 엎질러진 밥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게요. 왜 가만히 있어. 화 좀 내. 울기라도 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자괴감 때문인지요. 그날 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어. 다신 안 그럴게.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죠. 알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폭력과 사과가 반복되는 삶이요. 누군가는 왜 떠나지 않았냐고 물을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못 떠났는지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떠날 곳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때렸습니다. 하지만 딸 은혜를 업고 공원을 걸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품삯을 받아오면 떡볶이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케이크 대신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선우가 이거라도 먹어. 부끄러운 듯 웃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이 그를 부러뜨렸고 술이 그를 망가뜨렸고 세상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저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요. 10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입원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선우가 평생 미안했다. 너한테 고생만 시켰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은혜도 낳았고요. 사랑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부엌 탁자에 소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비웠습니다. 남편은 때렸지만 사랑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랑은 체면보다 강하다는 것이요. 은혜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겁니다. 엄마. 은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31살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제 품이 필요했습니다. 은혜야. 네, 엄마. 엄마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은혜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기로요.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사흘 후였습니다. 은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엄마 구청에서 감사 나왔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감사요? 후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지금 서류 다 뒤지고 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은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책상도 조사 대상이래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복지센터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잘 압니다. 밤늦게까지 어르신들 케어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의심받는다니요. 괜찮을 거야. 내가 떳떳하잖니.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1살 딸이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갈게. 어디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부장님? 은혜 복지센터에 도시락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애가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요. 복례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당장 갈게요. 점심때쯤 복례가 복지센터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은혜가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은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김복례 이모 오셨어요. 도시락 주고 가셨어요. 잘 먹었어? 네.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후배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심받는 게 은혜 너야? 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저를 감싸주시는데 감사관들이 자꾸 제 장부만 보더라고요. 돈이 일부 안 맞는데요. 얼마나? 200만 원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은혜가 12개월 동안 모은 월급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돈을 횡령했다고요? 엄마, 전 정말 안 했어요. 알아. 엄마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장부에는 제 이름으로 돼 있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요? 결과는 언제 나와? 일주일 후래요. 그때까지 견뎌. 엄마가 뭐라도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문질렀습니다. 힘을 주어 닦았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착한 일일수록 의심을 받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약한 사람이 희생양이 됩니다. 복례가 오후 4시에 미주타워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부장님, 은혜 괜찮을까요?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걱정이에요. 복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우리 은혜가 얼마나 착한 앤데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절대 그럴 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복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필요하면 뭐든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맞선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일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요. 버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물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싸우겠다고요. 끝까지요.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인터넷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부장님 얘기가 온라인에 막 돌아다녀요. 유튜브에도 영상 떴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링크 보낼게요. 복례가 보낸 링크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스터리 청소부 뒤에 검은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미주타워에서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몰래 찍은 겁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복지센터에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복지사의 어머니는 대기업 청소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오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417만 회 조회수였습니다. 댓글이 2,000개가 넘었습니다. 누군가 썼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딸을 대학까지 보냈겠냐, 뭔가 뒤가 있다고요. 또 다른 사람은 복지센터 돈을 빼돌렸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재벌가 비자금이랑 연결됐을 거라는 음모론까지 펼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엄마. 은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영상 봤어? 네. SNS에도 퍼지고 있어요. 제 사진도 돌아다녀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는 뭘 어떻게 해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은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복지센터 그만둘까 봐요. 이러다가 센터까지 피해 입어요.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버텨.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복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SNS에 반박글을 올렸다고요.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복례가 쓴 글이었습니다. 청소부 욕하기 전에 너희 집 청소나 제대로 해라. 우리 부장님 3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복례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저는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 씨, 괜히 그러지 마세요. 같이 욕먹어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욕먹을 거 뭐 무서워요. 부장님은 제가 지킬 거예요. 이 사람들 입 막을 수는 없어도 진실은 제가 알잖아요.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3시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미주물산 장민수 전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장민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58살 미주물산 창립주의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능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청소부와 미주물산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장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아니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횡설수설이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청소부의 신원을 파악하셨습니까? 장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었습니다. 긴장한 웃음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러운 건 바닥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러운 건 바닥이 아니라 사람의 입이라는 걸요. 근거 없는 말들이 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든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겠습니다. 청소부도 싸울 수 있다는 걸요. 저녁 8시였습니다. 은혜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악화된 이후로 은혜 혼자 다니는 게 걱정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급하게 받았습니다. 은혜야, 어디야? 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오태수 할아버지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중이에요. 근데 엄마,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검은 밴이요. 아까부터 계속 뒤에 있어요. 저희가 걸으면 천천히 따라오고 서면 같이 서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야? 사람 많은 데로 가. 골목길이에요.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오태수 어르신이었습니다. 78살,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은혜가 1년 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혜야, 일일이에 전화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은혜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이든 아니든 일단 신고해. 제발. 네, 알았어요. 엄마 먼저 끊을게요. 할아버지 붙잡고 있어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 씨, 은혜가 위험해요. 누가 따라오고 있대요. 복례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예요? 동네 골목이라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제가 가볼게요. 부장님은 거기 계세요. 복례는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은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혜야, 괜찮아? 은혜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벤이 갑자기 속도를 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잡고 뛰었어요. 편의점으로요. 사람들이 있는 대로요. 지금은 편의점이에요. 벤은 사라졌어요. 근데 엄마 무서웠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리리는 불렀어? 네, 지금 순찰차 오고 있대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엄마가 지금 갈게.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은혜가 말한 편의점 주소를 불렀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혜가 편의점에 있다고, 경찰이 가고 있다고요. 20분 후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은혜가 오태수 어르신과 함께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은혜는 창백한 얼굴로 어르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은혜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2대였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물었습니다.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검은 밴, 번호판은 못 봤다고, 골목에서 계속 따라왔다고요. 경찰관이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혜와 어르신을 먼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같이 탔습니다. 먼저 오태수 어르신 댁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가족이 나와 맞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은혜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살피고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은혜야. 네, 엄마. 혹시 그 밴 본 적 있어?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봤어요. 근데 엄마, 이거 우연일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선 사건, 복지센터 의혹, 온라인 루머, 그리고 오늘 일까지 너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혜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까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혜가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오태수 어르신이 저녁약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은혜야, 오늘은 내가 갈게.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제 일이잖아요. 할아버지도 저를 기다리세요. 저는 불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핸드폰 꼭 켜놔. 30분마다 문자 보내. 은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에 은혜가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마다 문자가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약 드렸어요. 이제 나가요. 7시 30분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댁 나왔어요. 곧 집 갈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8시가 넘어도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래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은혜 씨 보호자시죠? 저 순찰 나온 경찰입니다. 지금 현장에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따님은 다쳤습니다. 병원 가고 계십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경찰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외투도 제대로 안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주소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가 다쳤다고요. 납치 미수라고요.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은혜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은혜야. 저는 달려가 은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몸을 살폈습니다. 손목 외에 다른 곳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골목에서요. 갑자기 벤이 서더니 사람들이 내렸어요. 2명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걷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중국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전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앞을 막으셨어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쪽 응급실이요.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저는 은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달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창문 열고 나왔어요. 누가 112에 신고했대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그 사람들이 밴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은혜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목격자들 진술을 받았습니다. 주변 CCTV도 확보했고요. 벤 번호판이 찍혔습니다. 범인들은요?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추적 중입니다. 벤 소유주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희 딸을 납치하려고 했을까요? 경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적 범죄로 보입니다. 따님 혼자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제 딸을 납치하려 했습니까? 왜입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와 함께 어르신께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은혜를 보고 흐릿한 눈으로 웃었습니다. 은혜야, 괜찮니?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은혜만큼은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지켜주셔서요. 어르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은혜가 날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그날 밤 저희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복례에게서 20통이 넘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전부 링크였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복지사 납치 미수 사건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기사를 눌렀습니다.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복지사와 조직 연루 의혹, 청소부 어머니의 정체 미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인터뷰했습니다. 일반적인 납치와 다른 패턴이라고, 금전적 목적이 아닐 수 있다고, 피해자가 뭔가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이 3,000개가 넘었습니다. 내려보았습니다. 누군가 썼습니다. 복지사가 돈 빼돌렸으니까 조직이 찾아온 거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은 엄마인 청소부가 수상하다고,
재벌가랑 뭔가 연결됐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다 자기들이 꾸민 일이라고 욕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은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은혜야. 은혜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 SNS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악플이 몇천 개예요. 제 사진도 막 돌아다녀요. 친구들도 전화 안 받아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혜야,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진실을 모르잖아. 은혜가 울먹였습니다. 진실이 뭔데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쯤 복지센터 센터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센터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은혜 씨를 당분간 대기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요. 센터에도 항해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은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센터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일이 정리되면 다시 복직시킬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복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은혜 좀 먹여야죠. 복례가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가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복례가 은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온라인에서 내가 전쟁 중이야. 너 욕하는 놈들 다 찾아서 따지고 있어.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그러지 마세요. 같이 욕먹어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욕먹을 게 뭐가 무서워. 진실은 내가 알잖아. 너는 착한 애야. 저는 복례가 고마웠습니다. 오후 4시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최진성이 서 있었습니다. 33살, 은혜가 맞선 봤던 남자였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씨 괜찮으신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들어오세요. 진성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봤습니다. 은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진성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걱정돼서요. 뉴스 봤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신경 쓰세요? 돌아가세요. 진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봅니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장민수가 또 나왔습니다. 긴급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청소부와 미주물산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오. 장민수가 횡설수설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아니, 조금 압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웃었습니다. 긴장한 웃음이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납치 미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장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저희와 무관합니다. 저희는 떳떳합니다. SNS에 이 인터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더 커졌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봤습니다. 은혜를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러운 건 바닥이 아니라 사람의 입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걸 꾸몄는지를요.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복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증거 찾았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우리 집 골목 CCTV요. 사건 당일 밤에 그 검은 밴이 우리 동네도 돌아다녔어요. 제가 편의점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영상 받았어요. USB에 담았어요.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경찰서 가야죠?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복례 이모가 증거 찾았대. 경찰서 갈 거야. 은혜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갈게요. 저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복례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거면 되죠? 복례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58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납치 미수 사건 관련해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형사가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컴퓨터가 놓인 책상이 있었습니다. 복례가 USB를 꺼냈습니다.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사건 당일 우리 동네 CCTV예요. 그 밴이 찍혔어요. 형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트로트 무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가수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긴장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풀렸습니다. 은혜도 피식 웃었습니다.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다른 USB는 없으신가요? 복례가 황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USB가 2개 더 나왔습니다. 아, 맞다. 이게 여러 개 있었네. 하나는 제 트로트 동호회 영상이고요. 복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였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밤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검은 밴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서울 12가 345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복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처음부터 이걸 꽂을 걸 그랬네요. 형사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를 가져오셨다는 거죠. 형사가 다른 형사를 불렀습니다. 함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시간대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30분 전이었습니다. 이 밴이 사건 현장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확보한 다른 CCTV와 교차 검증하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밴 주인은 누구인가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법인 차량입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빌려준 건데 차량을 빌린 사람의 신원이 복잡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거쳤어요. 그럼 추적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금융 추적팀이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따님을 노렸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큰 돈을 다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금전 거래가 있었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청소 일만 했습니다. 은혜도 복지사입니다. 저희한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복례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트로트 영상 먼저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복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조금 웃었어요. 요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은혜도 웃었습니다. 이모, 트로트 동호회 하세요? 복례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응.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노래 부르거든. 나 나름 인기 많아. 저희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증거는 나왔지만 범인은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였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가 저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저는 혼자 갔습니다. 은혜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옥 씨,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벤 주인을 찾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입니까?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룽이엔이라는 중국계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이 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제 딸을 납치하려 했습니까?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룽이엔은 청부를 받아 일합니다. 누군가 의뢰했다는 겁니다. 의뢰인이 누굽니까?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자금 추적을 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해외 계좌를 여러 개 거쳤어요. 추적하려면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범인을 못 잡는단 말입니까? 형사가 진지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선옥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고용할 정도면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명확합니다. 따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제 딸을 죽이려 했습니까? 은혜가 뭘 했습니까? 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선옥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가 테이블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제가 미주타워에서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선옥 씨와 미주물산의 관계를 추측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혹시 재벌가와 연결된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런데 왜 미주물산 장례식에 가셨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사적인 일입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옥 씨, 협조해 주셔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뭔가 숨기시면 따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계속됩니다. 조심하세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선옥 씨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배수민 변호사입니다. 은혜 씨 사건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누가 연락하라고 했습니까?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익명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제보자입니다. 어머님과 따님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 사건은 복잡합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무료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가 변호사를 보냈을까요? 왜일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은혜야. 은혜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또 기사 떴어요. 청소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댓글도 막 달렸어요. 다들 엄마를 의심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부장님이 범죄자라는 글이 막 퍼지고 있어요. 제가 다 맡고 있는데 감당이 안 돼요. 복례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복례 씨, 그만하세요. 같이 욕먹을 필요 없어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부장님은 제가 지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사는 막혔습니다. 의뢰인은 미궁이었습니다. 여론은 저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은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62회를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걸레를 쥐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32년 동안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닦아낼 차례였습니다. 어떻게든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시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선옥 씨, 지금 TV 켜보세요. 긴급 뉴스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납치 미수 사건 의뢰인 검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룽이엔 조직원을 검거했습니다. 조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미주물산 장태준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장태준이요. 미주물산 회장이요. 화면에 장태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55살 냉정한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제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태준 회장은 피해자 박은혜 씨의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속권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권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속보였습니다. 미주물산 창립주 유원장 일부 공개라고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선옥이라고요. 앵커가 읽었습니다. 유원장에 따르면
피상속인 이선옥 씨는 창립주의 서녀로 확인됐습니다. 이선옥 씨와 그의 딸 박은혜 씨는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제 정체가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복래, 은혜, 형사, 기자들 모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혜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은혜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은혜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재벌 딸이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은혜야, 넌 그냥 내 딸이야. 그것만 기억해. 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창문으로 비쳤습니다. 형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선옥 씨, 안전을 위해 경찰이 가겠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기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저와 은혜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장태준은 상속권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선옥 씨와 따님이 나타나면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려 한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맞선 사건도, 복지센터 의혹도, 온라인 루머도 전부 장태준이 꾸민 겁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어머님과 따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했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동생이 제 딸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복남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돈이었죠.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재벌 외손녀인걸요?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너를 그런 세상에 넣고 싶지 않았어. 청소부 딸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은혜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울었습니다. 오후에 배수민 변호사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선옥 씨,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배수민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장서준 씨입니다. 미주물산 막내 이사님이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요. 어머님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청소부 이선옥이 재벌가 상속자였다는 반전, 장태준의 청부살의 시도,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뒤집혔습니다.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봤죠? 제가 말했잖아요. 부장님은 떳떳하다고요. 복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래 씨. 덕분에 버텼어요. 그날 밤 저는 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혜야, 이제 어떻게 할까? 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전 엄마 딸이에요. 재벌 외손녀가 아니라요. 저는 은혜를 안았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법정에서요. 한 달 후였습니다. 장태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수민 변호사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방청객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스케치 기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62년을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청소복을 입고 왔냐는 눈빛이었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증인, 복장이 특이하신데요.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 옷이 제 정체입니다. 재벌가 딸이 아니라 청소부 이선옥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바닥을 닦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오만을 닦으러 왔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으세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 건너편에 장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55살, 차가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제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피고인 장태준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복 남매입니다. 저는 미주물산 창립주의 서녀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딸 박은혜 씨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장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압니다. 제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상속권 때문에요. 장태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 비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피고인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이 돈이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룽이엔 조직에 전달됐습니다. 복잡한 도표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명확했습니다. 장태준에게서 룽이엔으로 돈이 흘렀습니다. 검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검은 벤의 임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자는 페이퍼 컴퍼니지만 자금 출처는 피고인입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장태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배수민 변호사가 보조 변론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배수민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무구해야 합니다.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걸레로도 닦지 마십시오. 방청객들이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도 미소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농담은 그만하시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배수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증거들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장태준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유산을 노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유산 같은 건 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은혜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도 있었습니다. 최진성도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62해를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배웠습니다. 닦으면 빛이 난다는 걸요. 더러운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장태준 씨, 당신은 제 동생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돈으로 봤습니다. 그게 당신의 오만이었습니다. 장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그 오만이 닦아질 겁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일 후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은혜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복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배수민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판사님도 증인의 말에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진실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피고인 장태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은혜를 제거하기 위해 범죄 조직에 청부를 의뢰했습니다.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살인교사를 시도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가족을 돈으로 환산하고 제거하려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장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문, 피고인 장태준을 횡령죄로 징역 5년, 살인교사죄로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합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태준이 무너졌습니다. 경호원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장서준이 들어왔습니다. 48살 미주물산 막내 이사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장서준이 답했습니다. 장서준입니다. 피고인의 동생입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장서준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형의 비자금 조성 내부 문건입니다. 그리고 룽이엔 조직과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장태준이 장서준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저는 장서준을 쳐다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추가 증거로 인정합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장태준은 끌려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장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이 한 짓을 막지 못해서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장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61살 최진성의 아버지였습니다. 뒤에 최진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상우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최상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최상우가 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최진성이 놀라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 씨, 내가 틀렸소. 최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했소. 체면만 생각했소. 사람을 보지 못했소. 은혜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최상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 늙은이가 잘못 봤소. 은혜가 최상우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최진성이 은혜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 씨. 최진성이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디자인합니다.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만큼 아름다운 건 없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제 인생을 디자인할 사람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가 울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최진성이 은혜를 안았습니다. 최상호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넌 행복해야 해. 엄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은혜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닦으면 정말 빛이 난다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주타워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원봉사였습니다. 유산 일부는 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노동자 지원 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복례가 재단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복례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장님, 이제 진짜 부장님이네요. 재단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복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사장이든 청소부든 저는 그냥 이선욱입니다. 복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호봉 생겼잖아요. 33년 차 청소부님. 저희는 웃었습니다. 새벽 로비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문질렀습니다. 물자국이 사라지며 반짝이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33년째 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좋았습니다. 청소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수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가 거실에서 웨딩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쁘다. 저는 은혜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은혜야, 결혼식 장소 정했어?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지센터 마당으로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복지센터? 은혜가 웃었습니다. 호텔은 싫어요. 제가 일했던 곳에서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들도 오시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착했습니다. 오태수 할아버지도 오신대요. 휠체어 타고요. 79살이 된 오태수 어르신이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최진성이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성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예비 사위였습니다. 어서 와요. 저는 진성을 반겼습니다. 진성이 은혜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당신을 위해. 은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체면보다 강하다고요. 진실보다 아름답다고요. 저녁 때 복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내일 재단 회의예요. 잊지 마세요. 알았어요. 복례 국장님.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복례가 깔깔 웃었습니다. 국장 소리 들으니까 어색해 죽겠어요. 그냥 복례 이모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복례 이모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요.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킨 것이요. 은혜가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요. 은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물어봐도 돼요? 뭐?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사랑은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 박철수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고, 때로는 폭력적이었고, 술을 마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사랑했어.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랑이요, 바뀌어서 빛이 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닦아냈어. 폭력도, 가난도, 슬픔도 다 닦아졌어. 남은 건 사랑뿐이야. 은혜가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미주타워 로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걸레를 들었던 그 바닥을요. 닦으면 빛이 납니다. 바닥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는 63살이 됐습니다. 재벌가 딸이었지만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생각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들 그 걸레를요. 청소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수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할 겁니다. 하늘을 닦는 마음으로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연의 금빛바다였습니다.